안녕하세요. 사회초년생을 위한 금융투자 문제 해결을 위한 시간을 가져보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펀드 투자에 대해서 질의응답을 좀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웰스에듀 조재용 부사장이고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트러스트온 자산운용연금 포럼의 송아름 연구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펀드 투자는 금융 투자에 있어서 굉장히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분야인데 또 그만큼 어렵기도 하죠. 펀드 투자에 관해서 질문 있으신 분 한번 받아볼까요? 네. 투자를 해보고 싶은데 투자를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서 투자가 처음인 사람에게 추천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투자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으신 분이라면 투자 전문가가 자금을 대신 운용해주는 펀드 상품을 추천드릴게요. 여러 사람의 돈을 모아서 전문가가 운용을 하기 때문에 개인이 적은 돈으로 투자할 수 없는 자산에도 간접적으로 투자할 수 있고 투자 결정을 스스로 하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어 많은 분들이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펀드 하나만 투자를 하더라도 분산 투자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거든요. 주식형의 60% 이상의 자산을 주식에 투자해야 하는 주식형 펀드의 경우에도 펀드 하나에 수십 가지의 주식 종목들이 포함되어 있고요. 나머지 자산들은 현금과 같은 안전자산이나 다양한 자산들의 분산이 되어 있어서 투자가 처음이신 분들에게 적합한 상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제가 또 하나 추천드릴 만한 상품은요, 바로 ETF라는 상장지수 펀드입니다. 이 ETF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요, 주식인데 펀드예요. 펀드인데 주식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 ETF는 분명히 상장지수 펀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주식처럼 주식시장에 상장을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주식 거래하듯이 사고 팔고를 주식처럼 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펀드는 하루에 한 가지 가격만 결정이 되는데 이 ETF는 하루 중에도 여러 번 사고 팔고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그 외에도 어떤 장점이 있냐면 일단 운용 보수가 굉장히 저렴합니다. 즉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코스피 200을 추정하는 펀드를 예를 든다면 보통 일반적인 펀드가 한 1년에 0.8%에서 1% 정도 운용 보수를 가져간다면 이 ETF는 거의 그 한 절반 이하 내지는 한 5분의 1, 6분의 1 정도의 아주 낮은 운용 보수로 운용을 해주기 때문에 좀 효율적인 투자가 될 수 있고요. 또 이제 주식 거래를 하면 0.3%씩 주식을 매도할 때, 즉 주식을 팔 때 증권 거래세라는 걸 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 ETF는요, 증권 거래세가 면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주식 거래의 장점과 펀드의 장점을 모두 갖고 있는 아주 매력적인 상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펀드가 매력적인 상품이기는 한데요. 이게 국내 주식형 펀드만 해도 3,000개가 넘어요. 그래서 이 모든 상품들이 여러분에게 다 적합하지는 않겠죠. 그래서 펀드를 선택하기 전에도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점을 염두에 두시면서 또 다음 질문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매월 50만 원씩 적금에 가입되어 있는데요. 주변에서 적금보다 펀드를 하는 게 낫지 않냐고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너무 기본적인 질문이지만 적금을 하는 것과 펀드에 가입하는 것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우선 가장 중요한 차이는 이제 달리냐 복리냐 이 차이입니다. 적금은 달리 상품입니다. 즉 내가 가입한 원금에 처음에 한번 이자는 발생합니다. 그런데 그 이자에는 이자가 더 이상 붙지 않아요. 그런데 복리 상품은 내가 가입한 원금에서 이자가 나오면 그 이자가 또 이자를 발생시킵니다. 이자가 붙는 구조죠. 그러니까 이게 장기적으로 투자하면 달리와 복리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적금은 달리 상품이고요. 펀드는 복리 상품이다. 이게 가장 큰 차이입니다. 하지만 펀드에는 투자 위험이 뒤따르는데요. 적금 같은 경우에는 만기 금액이 정해져 있지만 펀드의 경우에는 운용 수익률에 따라서 손실을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기간이 짧으면 투자 위험을 관리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단기 운용을 하시려면 적금이 더 낫고 장기 운용을 하신다면 펀드 상품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또 다음 질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펀드에 투자를 해보고 싶은데 펀드 종류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 많은 상품들을 추천받긴 했는데 좋은 펀드를 어떻게 고르고 그다음에 수익률이 높은 펀드를 그냥 고르면 되나요? 펀드 투자로 돈을 벌려면 좋은 펀드를 우선 고르셔야겠죠. 원금 손실이 있는 만큼 또 신중하게 선택을 해야 되고요. 좋은 펀드 또는 자신에게 적합한 펀드를 고를 때는 몇 가지를 확인하셔야 되는데요. 그중에 중요한 점은 자신의 투자 성향과 같은 전략을 추구하고 있는 펀드이냐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 주식형 펀드 같은 경우더라도 좀 안정적인 거를 선호하신다면 인덱스 펀드나 배당주 펀드 등에 투자를 하셔야겠고요. 또 다음으로는 당연히 펀드의 중요한 성적, 수익률을 비교를 해보셔야 합니다. 근데 중요한 점은 펀드 수익률은 상대평가로 보셔야 한다는 점이에요. 예를 들어서 한 펀드가 연간 수익률이 10%가 났으면 이 펀드는 무조건 좋은 펀드일까요? 펀드라는 거는 펀드가 처음 만들어질 때부터 벤치마크라고 하는 성적을 비교할 수 있는 기준을 가지고 있는데요. 쉽게 생각을 해보면 펀드가 주로 투자하고 있는 자산이 속해 있는 시장의 평균 수익률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우리나라 국내 주식형 펀드 같은 경우는 벤치마크가 대부분 코스피 200 지수를 따르고 있거든요. 아까 앞서 말한 연간 10%의 수익률이 난 주식형 펀드가 당시 벤치마크 수익률이 20%가 났다면 벤치마크랑 비교해서 좋은 성적을 낸 펀드는 아니겠죠. 그리고 수익률과 더불어서 기간별 수익률도 꼭 확인을 해보셔야 하는데요. 아무래도 마케팅을 하다 보면 좋은 성적을 낸 구간만 잡아서 홍보를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1개월, 3개월 단기간 성적뿐만이 아니라 최소한 2년에서 3년 정도 안정적으로 성적을 내고 있는 펀드인지를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말씀해 주신 이제 펀드 수익률도 중요하고요. 한 가지 더 점검해 보신다면은 이제 그 펀드의 운용 규모입니다. 즉 얼마만큼 돈이 많이 모여 있느냐라는 건데요. 이게 너무 작아도 좀 문제고요. 또 너무 크다고 해서 마냥 좋은 건 아닙니다. 한 50억 원? 펀드 규모가 50억 원 미만이면 이 규모가 좀 작기 때문에 분산 투자하거나 좀 뭐 다양한 상품에 가입하기가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한 50억 이상이 넘어야 또 그 운용사 입장에서도 좀 관심을 많이 갖고 좀 관리를 하게 될 것 같고요. 반면에 그러면 인기가 많아서 돈이 많이 들어온다. 그럼 제일 좋은 거냐? 이게 또 이상하게 한 1조 이상이 되면요. 펀드 규모가 너무 커지다 보니까 시장 상황이 바뀔 때 좀 민감하게, 민첩하게 대응하기가 조금 어려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일부 운용사에서는 1조 이상이 돼버리면은 펀드를 일부러 인기가 좋다 하더라도 이제 그만 받는 이런 클로징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펀드 규모가 너무 작거나 너무 크거나 하는 펀드들은 조금 좀 피하시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적절한 규모가 좀 유리하겠죠. 예. 정리를 해보자면 자신의 투자 성향에 맞고 단기간이 아니라 안정적으로 벤치마크 대비 높은 수익률을 내며 최소 100억 원 이상 규모가 되는 펀드에 투자를 하는 게 좋겠죠. 네, 또 다음 질문 이어받아 볼까요? 펀드를 고르는 팁 이외에도 펀드 투자를 할 때 놓치면 안 되는 것은 무엇인가요? 물건을 샀는데 갑자기 그 다음 날부터 할인하는 걸 보면 너무 아쉬웠던 경험이 한 번쯤 있으실 거예요. 아낄 수 있는 비용을 괜히 쓴 기분이 좀 들잖아요. 펀드에서도 수익률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낄 수 있는 비용이 있다면 또 아끼면 좋겠죠. 펀드에 들어가는 비용은 총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수수료이고요. 수수료는 펀드를 살 때 일회성으로 지불하는 선취 수수료 개념이에요. 이 수수료 말고도 최근에는 환매 수수료라고 해서 30일이나 60일 이내 짧은 기간에 펀드를 환매하면 그 기간 동안 얻었던 수익에 대해서 수수료를 내게 돼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펀드를 보통 짧게 투자하시진 않지만 이런 부분도 확인해 보시면 좋겠고요. 또 다른 부분은 운용회사가 펀드를 운용하면서 전문 인력을 고용하고 또 정기적으로 결과 보고를 하면서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대가로 받는 일종의 유지비 같은 개념의 보수가 있는데요. 보수는 정해진 요율, 그러니까 일할 계산을 해요. 매일매일 계산을 해서 붙는데 보수 또는 수수료는 펀드가 판매되는 방식이나 클래스에 따라서 좀 다르기 때문에 본인에게 적합한 곳을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펀드 투자를 해야 할 때 알아야 될 정보들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 있는데요. 또 관련해서 질문 있으실까요? 앞에서도 잘 모르는 상품에 대해서는 투자하지 말라고 하셨는데요. 이제 제가 펀드를 가입하려고 할 때 같은 상품인데도 불구하고 A, C 또는 E 같은 등의 뭐가 뒤에 붙여져 있더라고요. 어떤 뜻인지 궁금합니다. 제가 만약에 펀드에 가입을 하려고 하더라도 정확하게 알고 가입을 하고 싶어서요. 네.
앞서 펀드에 들어가는 비용에는 일회성으로 지불하는 수수료와 또 유지비 개념의 보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펀드 이름 뒤에 붙는 A, C, E 등은 펀드 클래스라고 부르면서 이게 비용을 어떻게 지불하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는 표시입니다. 왜 똑같은 집을 사더라도 월세를 선호하는 분이 있고 전세를 선호하는 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펀드를 비용을 어떻게 지불할지 선호하는 방식에 따라서 선택할 수 있도록 구분을 해 놓은 것입니다. 예,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클래스 A와 클래스 C 요거 두 개를 구분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클래스 A는 처음에 선취 판매 수수료로 한 1% 정도를 띄어갑니다. 그 대신 매일매일 차감하는 보수가 좀 저렴한 편이고요. C형 같은 경우에는 선취 판매 수수료가 없습니다. 그 대신 매일매일 떼어가는 이제 보수가 조금 높습니다. 자, 그럼 뭐가 더 유리하냐? 이거는 이제 장기 투자하느냐 단기 투자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얘기죠. 내가 장기적으로 투자할 거다 그러면은 앞에 1% 뛰더라도 싸게 보수를 내는 A 클래스가 유리할 거고요. 난 언제 판매할지 모르겠어. 난 좀 짧게 할 것 같아. 라는 사람은 앞에 1% 뛰지 말고 그냥 매일매일 차감하는 보수만 내는 C 클래스가 좀 유리하겠죠. 그래서 이 A 클래스, C 클래스 외에도 또 많이 보시게 되는 게 이제 S가 있습니다. S는 뭐의 약자냐면 이제 슈퍼마켓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펀드 슈퍼마켓에서 전용으로 판매하는 클래스가 이제 S고요. 그 다음에 또 P 클래스가 있어요. P는 이제 펜션, 즉 연금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연금 상품의 전용으로 들어가는 이제 펀드가 P입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께서 제일 많이 보시게 될 것은 A형, C형, S, P 뭐 한 요 네 가지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런데 또 A 클래스가 무조건 비용적으로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C나 A 뒤에 작게 E라고 쓰여져 있는 상품들은 인터넷에서만 판매가 가능한 상품들인데요. C, E 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선취 수수료도 없고 보수도 굉장히 저렴한 상품입니다. 그리고 앞서 부사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S 클래스가 펀드 슈퍼마켓에서만 구매가 가능한데요. 이게 보수가 저렴하긴 한데 2년에서 3년 정도 환매 금지 제한이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 기간에 따라서 적합하지 않은 분들도 있겠죠. 그리고 또 C 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가입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조금씩 보수가 내려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투자 기간을 염두에 두시고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펀드 선택 뭐 쉽지 않죠. 예, 그런데 아는 만큼 보인다고 지금 말씀드린 것들을 직접 경험해 보시면은 이게 나한테 유리하구나. 이런 것들을 직접 많이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또 질문 한번 받아볼까요? 네, 저는 솔직히 그 주택 가격에 대한 전망이 그렇게 밝지 않다고 생각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주택 매매 쪽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데 반면에 이제 부동산 매매 쪽에는 되게 관심이 있어요. 투자 쪽에는. 근데 아무래도 초기 진입 장벽이 높다 보니까 부동산 쪽에 투자를 하는 펀드 쪽에 관심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동산에 투자하는 금융 상품이 어떤 게 있는 건지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는 건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아주 수준 높은 질문이십니다. 예, 부동산과 금융의 만남. 이거 굉장히 수준 높은 이제 금융 상품을 말씀하시는데요. 예, 그런 상품이 있습니다. REIT라고 합니다. Real Estate Investment Trust. 즉, 한국말로 하면 뭐 부동산 투자 신탁이라고 할까요? 예, 이 정도 상품인데요. 쉽게 말해서 투자자들의 돈을 모아가지고 대부분 이제 빌딩 같은 거를 삽니다. 이런 수익용 빌딩 같은 거를 사서 이제 월세를 받아서 이 돈을 이제 투자자에게 다시 분배하는 이런 형태죠. 소액으로도 내가 이제 건물주가 될 수 있는 거죠. 물론 뭐 리스크도 없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뭐 부동산 경기가 굉장히 하락을 해서 부동산 가격이 하락한다든지 또는 뭐 부동산을 샀는데 공실이 좀 높아진다든지 뭐 이런 리스크 요인이 있어서 뭐 원금이 무조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부동산에 직접 투자하는 것보다는 간접적으로 투자함으로써 뭐 좀 적은 노력으로 부동산 수익률을 그대로 내가 가져갈 수 있는 이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인기가 많습니다. 예. 방금 말씀해주신 부동산 펀드 리츠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굉장히 인기가 많은데요. 되게 뭐 미국, 캐나다, 싱가포르, 일본 등의 리츠 상품들을 추천해드릴 수 있겠네요. 그리고 국내에는 개인이 거래할 수 있도록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리츠 펀드가 상당히 제한적인 거에 비해 해외에는 더 많은 선택 옵션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해외 리츠 펀드에 투자를 하신다면 여러분도 글로벌한 건물주가 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기왕 뭐 얘기 나온 김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이제 인프라 펀드라는 게 있습니다.
사회 간접 자본, 그래서 뭐 도로, 항만, 터널 뭐 이런 것들을 말하는데 그러니까 뭐 이런 개념이죠. 우리는 이제 그런 인프라에 투자하는 종잣돈을 이렇게 만들어 주는 거고요. 그 돈으로 인프라를 만들어서 거기서 발생하는 통행료 같은 거로 다시 투자자에게 분배하는 이런 구조가 이제 인프라 펀드인데요. 장점이 있죠. 크게 경기를 안 타는 겁니다. 아무래도 주식시장이나 채권시장은 뭐 롤러코스터 타듯이 등락이 있는 반면에 뭐 인프라에 대한 수입은 거의 꾸준하기 때문에 좀 안정적인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부동산 펀드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인프라 펀드도 한번 꼭 관심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래도 주식이나 채권 같은 전통적인 투자들이 최근 수익률이 많이 좋지가 않아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인프라, 부동산 또는 항공기 등의 대체 투자들에 관심이 많이 몰리고 있는 것 같아요. 다만 이러한 투자들은 초기에 요구되는 자금이 일반 펀드보다는 살짝 높거든요. 하지만 주의 깊게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이 조금 낯설어 하시기도 하고 어려워하시기도 하는 연금과 절세에 대해서 이야기 계속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